전세권이 기준권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질문도 있었고, 유튜브 댓글로도 질문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전세권이 기준권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의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전세권자가 선순위로 있는 물건들 중에 조건이 여러 개 겹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권리를 이론상으로 가르칠 때 7개가 기준권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6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6은 6개의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6개의 권리가 가장 최선순위로 오면 아니면 홀로 존재하면 그것이 기준권리가 되고 이하 말소 이런 소멸주의가 적용된다. 여기까지는 뭐 6개 외우면 되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6개를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1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전세권이에요. 그 전세권은 우리가 반도체라는 거를 이해할 때 어떨 때는 전기를 통하는 도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기를 통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예요. 절반만 도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면 0, 연결되지 않으면 1, 뭐 이런 식으로 0, 1, 0, 1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기계의 언어를 만들고 그 기계의 언어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IT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반도체가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전세권도 어떨 때는 기준권리가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됐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권리가 7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6개는 확실하게 기준권리가 되는 거고 플러스 1 전세권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논리를 펴서 제가 기준권리에 대한 학습을 이제 가르칠 때 쓰는 이론인데요. 자, 그중에 플러스 1에 속하는 이 전세권이 어떻게 하면 기준권리가 되느냐의 질문이에요. 답변은 여기 이제 글 속에 있는데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러면 기준권리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세권이 부동산 전체에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일부 구분 호수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기준권리로 인정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2층 주택이 있는데 단독 주택이 있는데 2층에만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 그럼 이 전세권은 아무리 다른 조건을 갖춘다 해도 이 단독 주택 전체를 경매 공매할 때 기준 권리로는 나설 수 없다라는 거죠. 일부에만 한정돼 있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기준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파트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예,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일단 기본 조건 하나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본 조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직접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전세권은 물권 중에 하나로서 물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활용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임의경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자가 전세권자다. 그러면 그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준권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전세권의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을 것.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하라는 거죠.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법률에서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그 여러 개의 권리 중에
어떤 권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법률 행위를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배당을 요구하는 거에는 두 가지 권리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채권자의 권리로서, 하나는 물권자의 권리로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채권과 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활용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다라는 걸 명시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번 배당 요구는 물권자로서의 배당 요구야라고 명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권리를 다 활용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객체의 권리자가 여러 개의 권리를 가졌을 때 어떤 권리로 법률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전세권자가 물권을 등기해서 전세권자로서의 물권자로서의 권리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채권자로서 권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채권자로서 권리를 가졌을 때는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서 마치 채권자이지만 물권처럼 보호를 받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계약서상에다가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상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 우선변제권이라는 또 물권적인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배당 요구를 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전세권도 갖고 있고 계약력에 터잡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 전세권은 기준권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전세권은 내버려 두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자로서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전세권과는 무관하게 배당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세권을 기준 권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권이 해당 경매 공매되는 부동산 전체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당연히 전세권 물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게 다른 권리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별개의 권리니까 살아남아 있고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카페에서 질문 들어왔던 내용이 그거예요. 전세권자가 홍길동인데 이 홍길동이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면 그 전세권이 경매 신청한 거니까 전세권이 기준 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 우리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구분하는 게 뭡니까? 임의 경매는 물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신청했을 때가 임의 경매고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을 때가 강제경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자의 이름이 홍길동인데 이 홍길동이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홍길동이가 그럼 또 다른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홍길동이가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전세권 등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잘 지내다 보니까 집주인이 돈을 또 빌려달라 가지고 과외로 또 5천만 원을 더 빌려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5천만 원을 못 받았어. 전세권 등기는 어차피 등기돼 있으니까 돈은 확보돼 있는 거고, 그런데 5천만 원을 신용으로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이 집주인이 안 갚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한 그 집밖에 없네, 재산이. 그러면 이 재산이라도 강제징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전세권은 지켜질 거니까. 그건 털릴 거 아니니까. 그럼 이거 팔아서 그 5천만 원 어떻게든 받아내야죠. 얼마라도.
그러니까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전세권 등기 해놓은 그 집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임의경매를 했어야 되는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채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채권을 승소 판결을 해서 경매를 넣었다고 봐야 되고, 이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넣은 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이 전세권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의 권리로 남아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강제경매 상태에서는 그 전세권은 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음. 그러니까 낙찰자는 그 전세권을 떠안아야죠. 당연하겠죠, 홍길동 입장에서도. 내 전세권은 보호받아야죠. 나는 지금 다른 채권을 받으려고 경매 넣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 다른 채권 5천만 원을 받으려고 경매 넣는데 내가 애초에 2억 때문에 설정해놨던 전세권이 기준권리가처럼 인정돼가지고 얘가 말소돼 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공중에 붕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전세권이 경매를 신청한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건 너무 빨리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의 이름으로 강제경매가 신청됐다. 그러면 그 전세권은 절대로 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가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세권이 전부 설정돼 있어야 되고요. 임의경매 신청이었어야 되고요.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어야만 기준권리가 된다. 전세권 일부에 설정했거나 전세권자가 다른 채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또 주임법상의 확정일자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절대로 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문제가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좀 명망 있는 유료 경매지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기준 권리가 안 된다고 적어놓은 유료 경매지도 있고요.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뒤에서는 또 인수된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인수는 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조금 유명한 제가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하는 유료 경매지에서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 기준 권리 안 된다. 인수 대상이다.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그건 뭐그 정도 이제 큰 경매 회사에서는 제대로 이제 알고 있는 분이 계신 거고요. 좀 소액을 내고 사용하는 이런 유료 경매지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된다라고 해놓은 것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해놨는데, 또 뒤에 가서는 또 뭐, 인수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싼 게 비지떡이구나. 예, 싼 게 비지떡이구나. 그래서 어차피 유료 경매지에 도움을 받을 거면, 좀 돈 좀 세게 내고 제대로 된 유료 경매지를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쪽에서는 예, 회원들한테 지금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겠죠. 그러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 유료 경매지에서는 답변을 못하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어느 게 맞는지 본인들도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